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준표 대선 주자와 구천서 한반도 미래재단 회장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은 2009년 창립 이래 가장 빠른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9년 10주년을 세계화 도약의 원년으로 발판으로 삼아 동북아를 넘어선 세계적인 싱크탱크로서 우뚝 서기 위한 활동과 역량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님과 구천서 회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 지사께서 계속 그 서서 진행을 하고 싶다 했는데 제가 조금 포맷을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50분 정도 정치 또 경제, 외교, 안보 또 사회 이렇게 각 분야에 걸쳐서 평소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 평상시에 그 많은 회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중에 거의 다 미리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답변이 더 들었으면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가지 물어보고 이 자리에서 홀로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직접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한 두 분이 질문하시고 한번 답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에이신 기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CBS 라디오,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또 러시안 타스 뉴스 에이전시, 또 ITN 뉴스 영국의, 또 NHK, 마이니치, 요미우리, 그리고 아사히, 또 중국의 그 인민망 이렇게 많은 그 해외 그 외신들이 이렇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런 외신들도 직접 그 영어든 뭘로 해주시면은 우리 그 준비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드 배치와 더불어서 그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의 균형, 공포의 균형이라는 그런 그 말로 이렇게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사드는 초기에 더 많은 그런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로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면은 어느 후보는 그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후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홍 지사께서는 당선이 된다면은 제일 먼저 어느 나라부터 방문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통일 문제와 그런 한반도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어떤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핵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 한반도의 그런 평화와 한반도의 그 통일을 향한 정책이 과연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래서 그 통일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만으로 한미 군사 동맹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협력하고 설득해야 될 나라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과 조율이 첫 번째 과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일본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는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교류가 있고 어느 한순간에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브란덴부르크의 그 문이 무너진 것은 동서독 간에 오래도록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벽 제거가 가능했던 겁니다. 남북도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교류는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나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군사 전용될 그런 지원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이미 받은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또 김영란법에 대한 350을 15만 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아이 낳는 데 대한 일률적인 지원 문제, 누리 예산 이런 데 대한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재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정말 자유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규제와 그런 족쇄가 지어져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 장사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아마 소속에 된 당의 그런 숫자를 가지고는 그런 문제들의 규제나 계획을 다 파헤치기가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을 국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서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만 하는 것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정계를 아마 개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구상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대의회 설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은 대통령이 되면 의회를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되는 분들은 누가 되더라도 의회를 설득하는데 앞장서야지. 그걸 또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해갖고 내 편으로 만들어 본들 그게 무슨 정치적 대처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국민 의사의 반영인데 국민 의사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면 그 환경화에서 나라를 통치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노동 개혁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계에 대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런데 아까 홍 지사께서는 이제 3%도 안 되는 귀족 노조의 강성 이것 때문에 이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전 문제가 많고 결국은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노동 개혁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 개혁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게 강론이 나오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 노조의 행포만 없어지면 노동 개혁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의사를 비친 것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봐도 되겠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한국당에서 그 시스템과 그 의원들과 그 당원을 가지고 과연 당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은 누구를 가장 강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본인이 당선될 확률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답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대개가 이렇게 후보들이 보면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모범 답안일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우리 형 지사는 본인이 참 배포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선 A신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나 개혁 의지 또는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개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국회에 있어 보니까 저도 국회에 이제 4번 의원을 해봤는데 국회의원한 직업이 참 좋습니다.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 이행은 안 해도 되는 직업이 그 국회의원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4년에 한 번 공천 잘 받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또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천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기 소신도 없어지고 그게 또 국회의원입니다. 현실 제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00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좀 너무 많습니다. 국회를 다음 개헌을 할 때는 상하 양원으로 나누고 상원에 한 50명, 하원에 한 200명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원이 충돌을 하면 상원이 조정을 하고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개헌을 할 때는 지방 행정체제도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3단계 행정체제를 갖고 있는데 기초광역국가 이거는 옛날에 교통 나쁘고 소통이 안 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걸 2단계로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단계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초광역국가 이 3단계에서 그냥 자치단체 국가 2단계로 만들어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을 한 40, 50개 자치단체로 묶어가지고 국가와 바로 직통하는 직통체제로 갖추는 것이 나라 운영에 효율적이 아니냐. 그러면 광역시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 필요가 없지. 똑같은 등급으로 자치단체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할 때 지방체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꿔서 지방에 자치 입법권 부여해주고 자치 행정권, 자치 조직권 부여해주는 게 소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Many foreign reporters in this room have any question? 제가 러시아의 타스통신 기자입니다. But I will ask in English.
You have mentioned arm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Don't you think that it will lead to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and it could bring more tensions and instability into the region if it is so, and further on even further worsen relations with Chin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hank you. 저는 영국 ITN 방송국의 맹주석 특파원인데요.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타스통신의 그 서울 지국장 파리보다께서는 아까 저 지사님께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핵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핵 경쟁을 이 지역에서 촉발시켜서 결국은 긴장 시대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또한 이러한 핵을 갖게 될 경우에 이 중국과 러시아 주변 국가들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핵무기가 개발되고 난 뒤에 세계사는 전쟁의 시대에서 무역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대전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일부 국지전만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전쟁의 시대에서 무역의 시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시대에 남아있는 집단이 북한입니다. 그럼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집단과 대응을 하는데 우리만 전쟁의 시대에서 무역의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무역만으로 외교만으로 대처를 해서 그게 대처가 가능하겠느냐. 왜 러시아나 중국이 북을 특히 북핵을 왜 여태 통제하지 않고 방기를 했느냐. 자기 나라의 영향력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 왜 북을 핵을 통제를 여태 하지 않고 이토록 방기를 해가지고 방치를 하고 방기를 해가지고 이런 남북 북핵 대결 상황까지 오게 했느냐. 그거는 러시아나 중국도 반성해야 됩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쪽에는 무기를 갖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 국가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가 검사 때 그 러시아 그 동부 지역에 블라디보스톡에 마피아 소탕 대책 회의를 갔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때 FSB의 러시아 극동 사령관이 내 기억에 콘트라티프 중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그때 가서 러시아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다. 그게 95년도입니다. 그 지금 아마 러시아 FSB의 극동 책임자는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자 양반 그 콘트라티프 중장이 있었는지 알아보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중장이 그 별 2개입니다. 우리처럼 별 3개가 아니고 러시아는 중장은 별 2개가 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콘트라티프 중장이 FC 극동 보안부대장 책임자가 그 콘트라티프입니다.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ITN 덧붙여서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핵 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핵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클리어 쉐어링 그래서 핵 공유 또는 tactical nuclear weapons 그래갖고 핵 전술핵 배치 또는 우리 자체가 개발하는 거 셋 중에 어느 걸 택하신 겁니까? 제일 좋은 게 미군 전술핵 배치죠. 그런데 지금 미군 전술핵 배치가 와도 그것은 북의 핵을 겨냥한 것이지 어떻게 그게 러시아하고 중국을 겨냥한 겁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겨냥하려면 한국에 핵 배치할 필요가 없죠. 본토에서 전부 ICBM으로 다 쏠 수 있는 그 거리에 다 와 있는데 그게 한국에 전술핵 배치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러시아하고 중국을 겨냥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러시아나 중국은 다 ICBM을 다 갖고 있는데. 유학생의 대표로 돼 있는데 72만 유학생을 대표하는 세계 한인 유학생회 후원을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만약에 홍 지사께서 그 대선 후보가 돼서 한다면은 유학생에 대해서 학자 용자를 대폭 확대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는 막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남에 가면 서민 자제들 선발을 해서 우리는 유학을 보내줍니다. 경상남도에만 그 제도가 있습니다. 좀 힘든 자제들 선발을 해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제도 중에서 유학 보내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유학생 경상남도로 오세요. 그러면은 훌로에서 몇 분의 그 질의를 좀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기 다 뭐 모든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신데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이 강연은 다음 기회에 제가 모시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질의만 요점 좀 해주시고 참고로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단법인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이명철입니다. 오늘 그 한반도 미래재단에서 마련하는 대선주자 특별대담에서 홍준표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다 보시다시피 그 갈망하는 바가 다 똑같을 겁니다. 하나같이. 이 나라가 앞으로 50여일 안에 있으면 5월 9일 날 바로 19대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 소위 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촛불이냐 태극기냐 좀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태극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극기의 대선 주자가 전부 약합니다. 눈에 전부 차질 않습니다. 근데 상대는 촛불에는 지금 조각까지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때에 지금 홍준표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습니다. 다들 대통령감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옛날에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고 아까 전 청렴하고 또 국회의원 4선도 했고 또 도지사 행정 경험도 있고 모든 걸 볼 때 대통령으로 자질이 충분한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그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홍 기사님 부탁인데 도지사 자리 내놓으시고 뭐 토요일까지 갑니까? 당장 선언하셔가지고 결집하세요. 예, 시급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도지사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좀 거슬리죠. 그런데 이거는 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전임 도지사가 예선에 출마하면서 사퇴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보궐선거하러 제가 내려간 거고. 근데 그 도지사가 예선도 통과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선에 후보 될 때 사퇴하는 게 맞지. 본선에 후보도 안 됐는데 예선부터 지난번에 김두관 지사가 그랬거든요. 내 앞에 전임에. 그러면 경남도민들이 이 지사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장난치고 갔다. 그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본선에 되면 사퇴하고 본선 안 되면 임기 마치마. 그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민들이 욕을 해요. 그래 본선에 되면 도민들이 왜 욕을 안 하는가 하면 대통령 되면 경상남도에 더 좋잖아요. 훨씬. 그렇게 도민들이 이제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김두관 지사 때문에 그래요.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 자리 내가 연연하는 것 아닙니다. 꼭 질문을 하겠다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자인데 우리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졸업생이요. 조은희 학생 어디 있습니까? 연합뉴스 기자 그러면 먼저 질문하시고 또 우리 같이 조은희 학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라고 하고요. 한국당에서 경선 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만있어 지사님께서는 어디서 말씀하시지? 저 여기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제 등록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실 것인지 또 황교안의 불출마 수혜자로도 지목이 되고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황교안 총리하고는 85년도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로 같이 있었어요. 그때 청주지검의 검사가 4사람이었습니다. 황교안 검사가 2호고 제가 3호 검사였어요. 친합니다. 참 정의롭고 바른 사람입니다. 그때 초임검사인데도. 그래서 가족끼리도 잘 압니다. 그래서 경쟁을 안 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규정이 바뀐 거는 내가 기자분한테 처음 들었으니까 요 끝나고 나가서 규정을 보고 그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돈이 너무 비싸요. 기탁금을 그걸 1차 2억, 1억, 2차 2억 내라고 3억 걷다가 내렸다면서요. 근데 그 후보자들 돈 뜯어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조은희 학생. 예, 저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탈북민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네, 대한민국에 와갖고 진짜 자유로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16년도 11월 11일자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 3만 명 시대 통일 리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일 리더로 키울 생각과 그리고 사회 리더로 만들 수 있는 혹시 당선되신다면 그런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김정남이 암살 사건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했는데 김한설 가족도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인데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에 데려올 생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저번에 이야기하는 거 이제 탈북민 3만만 시대는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정부 정책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그거는 강구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김한솔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체제의 우월성에 바로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보 당국에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분 또 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려고 앞으로 이제 입후를 하신다 그랬는데 넥타이를 꼭 잡아매지 않고 이렇게 풀어헤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넥타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래 매면 토론이나 이거 할 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맨다고 건달 같다는 이야기도 듣고, 제가 사실 뭐 검사할 때는 깡패만 잡았으니까 건달 같다는 소리 들을 만도 하죠. 그런데 넥타이를 이렇게 단정히 매려고 하니까 이래 타이트하게 이래 잡아 당겨 매면 아무리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토론회나 뭐 그 방송 대담회 가더라도 넥타이를 좀 풉니다. 그 집사람이 그 넥타이를 못 풀게 안에 단추를 이렇게 말해줘 줬는데 이 단추는 나는 채워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케이. 아니 뭐 모래시계 때나 뭐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일국의 정상 대통령이 되신다고 if 가정을 하셨을 때 타이를 그렇게 매시는 건 상당히 안 좋아 보여서 이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예. 여자 표들이 여성 표들이 우수서시 되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싫다면 할 수 없죠. 여자들이 보기가 안 좋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오케이. 두 번째는 대통령이 만일에 되신다면 중국을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종로 토백인데 홍 지사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장 갔다 여기 와가지고 좀 무역업으로 오고 재향군인의 정책 자문위원을 보고 있습니다. 전 6.25세기 됐는데 내가 7학년 4반인데 중국을 먼저 가신다고 그러는 건 자유지만은 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실망을 했어요. Why?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겠어요? 아까 얘기하시는 식으로?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을 먼저 간다고 해서 미국을 먼저 간다고 그래가지고 What's make it difference?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후보자의 자유지만 중국을 먼저 간다고 그러는 얘기는 문재인 뭐 후보인가 그 사람이 이북 간다는 거고 별 차이가 없는 생각으로 들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오늘 토론 지난번에 내가 오늘 잡지에서 보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제가 창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강국에 하지 거기에 말라고. 대해서 제거를 예.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강곡한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뭐 우리 참모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선생님 말씀만큼이나 그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양해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미국의 양해하에 지금 급한 게 중국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 동맹하고 사드 배치하고 미국하고 긴밀한 혈맹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 양해하에 중국부터 가는 것이 옳겠다. 예?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죠.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예, 그 서 계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홍 지사님 뵙고 우리 헌법의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할 때 70여 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 하위법인 도서 목록 4,800여 개가 넘는 우리 도서에 목록이 없다. 그래서 국회에서 도서 목록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했던 배준성입니다. 반갑고요. 율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탄핵 그 사태까지 이렇게 왔던 것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헌법에는 대통령이 유고시에나 거리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것은 헌법에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이번에 탄핵과 관련하여서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또 헌법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정미 재판관은 반드시 대통령의 임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 절차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헌법에도 6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6명 이상이라고 한 것은 9명을 전제로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8명, 7명 이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법상에서의 심리 그 수를 인용을 해가지고 8명이 재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2조 1항에 보면은 전원재판부는 9명을 말합니다. 8명이 아닙니다. 9명인데 그 헌법재판소법에도 있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이 이렇게 이번에 재판했습니다.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어떤 대답을 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행위를 했을 때 판단할 기관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위헌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할 기관이 없습니다. 재심사유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두 분만 더 질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질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전 글로벌 뉴스 통신 구충모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중에 청년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18개를 만들어 놓고 그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걸 청년 일자리와 연결해서 어떻게 좀 저는 이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창조경제가 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왜 저런 말이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뭘 하는지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전국 지역마다 재벌한테 하나씩 맡긴 것 아닙니까? 맡긴 거죠. 응? 부산은 롯데가 하고 경남은 두산이 하고 대구는 삼성이 하고 그렇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책임진 재벌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벌써 제가 알기로는 투자를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거기에 그 리빌딩 내지는 재활용 리모델링 방안을 이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그 KBS에 상당한 그 대본을 쓰신 극작가가 와 계신데요. 미래창조뿐만 아니라 문화부의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말이 상당히 많고 사달이 났었는데 문화부라든가 여성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미래창조부를 포함한 그 미래창조에 관한 앞으로의 그 비전에 관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또 여성 복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도 정권이 바뀌면 행정부처를 이리 잡아떼고 저리 잡아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일본에 지금 내각제 어떻게 바뀌어도 뭐 대장성 뭐 재무성 저것끼리 다 해놓고 그게 수십 년간 바뀌는 거 봤습니까? 이놈의 나라는 5년만 운영할 사람이 운영하기 전에 전부 부처를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이 정권만 바뀌면 이번에는 내가 어디로 가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여야 합의로 정권을 이래 바뀌더라도 바뀐 정권이 여야 합의로 앞으로 항구적으로 갈 그런 부처 배치를 픽스를 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선 맞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이제 블랙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그 블랙리스트라고 처음 내 언론에 등장했을 때 보니까 마치 블랙리스트가 50 시절에 보안사가 민주인사를 탄압을 할 때 리스트업 해가지고 비행하고 도청하는 것으로 그래 착각을 하게 했어요. 이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으로 우파 정부입니다. 우파 정부에서 5년 집권을 하면서 소위 반대되는 좌파 단체 지원 안 해도 되죠.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그 문화계를 지배하던 황태자가 2사람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전부 군기 잡아가지고 소위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 도와주던 연예인들 방송 출연 5년을 못했습니다. 그거 잊어버렸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집권을 할 때는 아예 우리를 도와주던 연예인들은 그 씨를 발려버렸어요. 그래 해놓고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나는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 앞에 뭐 눈물 흘린다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을 시켜놨을까? 내가 기가 찼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처음에 항변을 이래 하는 거야. 너 그때 그리 안 했나? 우리도 너그 본 따서 한번 해봤다. 해봤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해야지. 난 김기춘 실장처럼 머리 그리 좋은 사람이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내 수갑 차고 들어가는지 그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요. 그 2사람이 지금 내가 누구라고 하면 또 그거 하니까 완전히 문학의 좌파코드를 대한민국 문학의 좌파코드를 꼽은 사람이 그 2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던 개그맨, 탤런트 다 못 나가게 했잖아요. 못 나가게 하고 개그맨은 아예 그 사람 한 사람은 진짜 이제 밥줄이 떨어져 가지고 밤무대 댕겨도 차별받았어요. 자기는 그래 해놓고 자기들은 어떻게 우파 정부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좌파 단체들 리스트업 했는데 그걸 죄를 붙여가지고 그래 하냐 이 말이야. 그럼 이 정부에서 조윤선 장관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헌법에 남 처음에 모른다 마치 문체부 직원들 전부 다 직원들한테 퍼넘기고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하느냐 이거야. 그런 장관을 데리고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엉망이지. 아니 그 내 말이 틀리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를 도와줬던 그 한나라당 도와줬던 연예인들이 어떻게 도태됐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를 안 삼고 난 그런 항변도 못하는 그런 장관 데리고 그런 비서실장 데리고 나라 운영을 해서니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 그런 경제수석 데리고 나라 일을 해서니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말이 좀 심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이걸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홍 지사도 또 다른 그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벌써 30분이 이상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기 가시기 전에 양해를 하시면은 한 분만 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 언론사에 있으면서 대통합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당의 문재인 후보에 가장 맞설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태극기 정신을 갖고 있는 한국말 잘하네요. 태극기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여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그 안희정 후보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문재인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묘책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거에는요 묘책이 없습니다.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선거는 이론이 안 통해요. 선거는 또 선거는 논리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1대1로 붙으면 야당 후보 중에 내 이기는 사람 없을 겁니다. 토론에서 승부하면 난리 이기는 사람 없어요.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역발상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세상을 사니까 한때는 조선일보에서 저보고 돈키호테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 어떻게 평검사가 저런 사람한테 덤비냐. 모래시계 드라마 나오는 그 슬러트 머신 사건을 수사할 때는 조선일보가 나한테 돈키호테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평검사가 말단 평검사가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냐. 나보고 돈키호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돈키호테가 아니고 역발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럭비공이라고도 하고 나는 한 방향으로만 튀는데 그걸 럭비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일일이 또 설명하기도 못하고 국민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를 때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하늘이 정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머리 쳐들고 나가 본들 대통령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질의가 들어왔었는데 이걸 좀 그냥 할까 하다가 한 번쯤은 가족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서 정말로 이 소년 가장 역할까지 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또 검사가 돼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정말로 누구에게도 불의와 부정을 보면은 굽히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검사로서 검사를 마치고 또 여의도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선을 하고 당 대표까지 하고 이제 또 경남에 가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조 4천억에 가까운 부채를 단 몇 년 만에 아주 알찬 그런 살림의 그런 도로 만들고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런 뜻을 두고 오늘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걸어왔는데 여기에는 이 본인의 그런 출중함과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의 그런 헌신적인 뒷받침과 또 이 가족들의 그런 따뜻한 배려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가정에 돌아가면은 사모님한테 큰 소리를 치는지 사모님 말을 잘 듣는 그런 좋은 남편인지 하고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가고요. 제가 이제 진짜 저는 아버지 어머님한테 유산 단 이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41 때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39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6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대학교 2학년 때 일찍 한 40년 됐죠. 그런데 우리 각 씨는 군산여상 나오고 전라북도 부안여자입니다. 군산여상 나오고 고려대학교 그 앞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구 근무를 했는데 그 돈 찾아들어 갔다가 이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 한 넉 달을
매일 100원씩 찾으러 다녔어요. 3학년 때 하루에 100원씩만 딱 얼굴 한번 보고 학교 가고 그래 했는데 넉 달 후에 이제 자기를 보는 줄도 몰랐죠. 저 혼자 뭐 보다가 넉 달 후에 이제 프로포즈를 해갖고 연애를 한 4년 했어요. 해가지고 시험 합격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조건을 첫째 밤 11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남의 살을 탐하지 마라. 그 견눈질 하지 마라 그 뜻이지. 그 약속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어요. 해가지고 검사 시절 밤샘 수사할 때 빼고는 밖에 회식이 있으면 나는 10시 되면 어떤 이유로도 일어서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안 들어가면 그 이튿 아침에 밥을 안 주거든. 근데 저는 어릴 때 하도 굶어봐가지고 밥 안 주는 게 제일 겁을 냅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 말은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제가 사실 정치판에 처음 나올 때 광주에서 광주 깡패들을 청소를 했어요. 그 사시미 칼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청소하고 난 뒤에 서울 올라와서 슬러터머신 수사를 하고 검사를 계속하고 싶은데 위에서 수뇌부에서 네가 말단 검사가 항명을 하고 검찰 간부를 고검장급 이상 검찰의 이제 육군 대장급이죠. 4명이나 뒤집어 놨으니 사표도 안 했죠. 연루돼서. 어떻게 이게 네가 검사를 계속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나가려고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아예 사건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검사 바둑 실력이 지금 아마 3단입니다. 9급짜리가 1년 동안 바둑만 뒀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 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처음 정치할 생각 없었어요. 그 나와가지고 경주쯤 가서 변호사 하려고 했어요. 시골 가가지고 경주 가면 그게 공장이 없거든요. 1년 12달 따뜻하고 그 가서 한 500만 원씩만 벌면 안 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라도 여자가 되니까 추구도 경상도 가서는 못 산다는 게 그 친구가 없고 그래서 서울 못 가고 얼쩡거리고 있는데 광주에서 잡아였던 깡패들이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가고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개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광주에서 잡아였던 깡패들입니다. 이놈들이 와서 얼쩡거리고 우리 각시 납치한다고 그걸 전화로 합니다. 우리 애들 납치한다고 그러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가족을 보호할 길이 없어서 검사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에라이 국회의원이라도 하면 이것들이 건드리겠냐. 사실 처음 들어올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가족 보호를 위해서 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앞으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런 대변자가 돼주시고 또 특히 돈이 없고 취직을 못하는 그런 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풀어주시고 또 자유롭게 사업하고 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자나 기업들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 절단난 나라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2시간 반 동안 참 인간 홍준표 또 정치인 홍준표 대구자 홍준표를 다는 몰랐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많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홍준표 지사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